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8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93% 상승했습니다.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 하루 전이었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또 이어가면서 코스피, 코스닥을 끌어올렸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2500선 근처로 주가를 밀어올리면서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상단 라인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 것 같고요. 여기서 상단을 이제 뚫고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저항을 다시 한번 받으면서 조금 더 횡보를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간밤에 이제 파월 의장, 미국의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디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증시가 또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조금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디플레이션이 인식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좀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고요. 결국에는 나스닥 1.9%, 다우 0.8%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증시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1월 2일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매도했던 것을 그대로 이제 그 이상 매수를 하면서 계속 매수세를 이어갔고요. 이 누적 집계를 해보면 아무래도 한 7조, 8조 이상 누적 매수가 진행이 되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크게 많지는 않지만 오늘 이제 매수로 진행이 되었고요. 한 5일 정도 매도를 크게 하다가 매수로 반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시 분위기 지금 계속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끊임없이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고점을 가뿐히 넘었고 그 전 고점까지도 지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800포인트까지 지금 빠르게 올라와 주면서 241선 탈환을 하기 직전이고요. 쌍바닥을 다지고부터 지금 지수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660포인트에서 780포인트까지 거의 120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네,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보다 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증시 모두 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을 하는 추세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전체적인 추세는 확실히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지금 780포인트 정도고요. 800포인트로 조만간 도달을 하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피보다는 좀 느리게 매수를 시작했지만 확실히 이제 1월 말부터는 좀 이제 매수를 많이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확실히 이전에 매도했던 그 패턴보다는 1월 20일 수준부터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옵션 만기일 하루 전에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0.2%, 3%, 한 7%까지도 하락을 좀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유럽 증시는 0.5%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는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계속 상승시킨 그 상승폭을 반납하지 않고 어느 적정 구간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이상 지금 하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증시 전체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 지금 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3.64%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대까지 바로 이제 올리지 않고 조금 적정 수준에서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크게 뭐 더 올라가지 않고 적정 수준을 지키다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디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외환이 떨어지고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이제 환율도 마찬가지 잠깐 이제 반등을 좀 했지만 확실히 이제 잠깐 반등하더라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금리가 결국 상승을 멈추고 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1200원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리를 좀 잡고 조금 1250원 정도 수준에서 횡보를 좀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좀 보았을 때는 박스권의 하단까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씩 이제 저점을 올리면서 진행이 되었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환율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좀 보고요. 내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내일은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감안하고 천천히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380원 상승해서 2.4% 상승했고요. 16,09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강세를 좀 보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조금 상승한 것 같고요. 시간의 거래는 16,1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래량은 뭐 크게 없었고요. 평소보다도 더 적었던 거래였습니다. 일별 거래도 이제 365만 주고요. 380원 정도 반등을 해주면서 그동안 이제 3일 정도 내렸던 거에 한 2분의 1 정도를 상승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거래량이 계속 없는 상태이고 거래량 없이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간 것도 다시 떨어질 수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래량이 좀 터진 그런 움직임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여기를 뭐 얼마나 횡보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라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횡보를 끝내고 그 타이밍에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박스권의 이 상단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주로 지지 라인을 형성하던 이 17,400원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에 대해서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세기형 수렴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결국에는 조금 더 생각보다 하락을 했지만 이 추세상으로는 여전히 상승세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양호구름 디디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추세 라인을 만들어 간다면 다시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7,400원은 분명히 한번 찍으러 갈 거고요. 그때 17,400원에서 좀 이제 힘겹게 저항을 맞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대로 이제 바로 뚫어버릴 것인지가 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까지 크게 움직임이 없다가 마지막에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마지막까지 또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우리가 크게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보자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그 흐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전체적인 추세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분석은 추세 정도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 주요한 포인트를 넘어서는지를 한번 계속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양운선을 디디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2월 월봉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도 계속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별 거래량을 보시면 지금으로부터의 3배 정도는 거래가 터져줘야 되고요. 네, 계속해서 요것도 주목을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오늘 기관 투자자가 오랜만에 매수를 했고요. 코스피 전체에서도 매도를 멈추고 매수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는 오랜만에 매수를 했고 외국인 투자자도 뭐 지금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이런 식으로 좀 반복이 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1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열심히 매도하던 금융 투자가 오늘 반짝 매수했고요. 보험과 투신은 계속해서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신 같은 경우는 한 3일 정도 바짝 매도를 하고 매도 폭을 또 줄이는 모습이었고요. 연기금 투자자 같은 경우는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6,000주 매수하면서 전체적인 매수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오늘 조금 매도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매수를 해주는 이 연기금 투자자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가 지금 옵션 만기 내일까지도 계속 매수를 이어가는지 아니면 이렇게 매수를 했다가 하루 만에 또 매도를 하는지 그런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투자자 수급도 이 정도로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매수하는 세력을 계속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도 상당히 이제 많이 늘었고 개인 투자자만 지금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식 수가 늘어서 개인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큰 세력들이 아직 출발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래량 기준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거래량을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은 절대 개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이 매도 물량을 그렇게 받쳐 놓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물량을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라든지 뭐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그런 큰 세력들이 한번 붙어주면은 그런 얇은 매도벽은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추세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매도 잔고는 1227만 주고요. 네, 20만 주 정도 늘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씩 공매도 잔고가 1160만 주 수준에서 1220만 주 수준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한 60만 주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잔고가 뭐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진 않고요. 지금 여기서 추세가 계속 높은 방향으로 빠르게 진행되는지가 그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주가가 좀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고 상승 추세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가 비이상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크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적절하게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 거래량도 지금 9만 8천 주 수준으로 뭐 평소와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공매도 잔고는 지금 큰 변화 없이 뭐 1200만 주, 1100만 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차 잔고입니다. 자, 대차 잔고를 보게 되면은 오늘은 뭐 체결 상환이 크게 많지 않았고요. 상환이 2만 주 정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2,74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대차 잔고는 2,600만 주 수준, 2,700만 주 수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 주, 700만 주, 600만 주 뭐 이런 수준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크게 대차 잔고도 변화가 없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수렴한 주가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붙어주는지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추적 물량은 51만 주, 당일 물량도 51만 주로 큰 변화 없었고요. 어제 39만 주 매도했던 것을 대부분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12.12%로 보율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021년 6월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보율은 6%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12%대까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약 2배 정도의 지분율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2021년 6월부터 지금까지의 주가 변화는 크게 없었습니다. 뭐 고점은 좀 더 높았겠지만 그런 고점과 저점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은 6% 정도가 늘었습니다. 뭐 유상증자도 있을 수 있고 블록딜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신주인수권 부사채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지분을 늘리고 줄이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점점 지분을 늘려가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 지분을 늘리는 이유는 뭐 크게 뭐 큰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배당금도 주지 않는 기업인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저렇게 6%에서 12%대로 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연기금 투자자도 계속 매수를 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 기업에 대한 비전을 보고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주가는 언젠가는 분명히 반응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큰 수급은 사실 이제 JP모건 쪽에서 또 매수가 들어왔고요. 최근에 이제 JP모건이 좀 많이 매도를 하다가 옵션 만기 전에 또 이렇게 매수를 해주면서 또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 매수세가 이어지는지 보아야 될 것 같고요. 매수세가 또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옵션 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매수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JP모건이라는 이 투자자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추세만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주가 차트 다 보았고요. 수급까지 보았고, 네, 이제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한수원이죠. 한수원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신한울 3, 4호기 주기기를 이제 4달 말이죠. 계약을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월 말에 신한울 3, 4호기 주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계약을 할 것 같고요. 수조원의 일감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제 2차관 주제로 창원시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개최된 원전 생태계 지원 설명회 및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고요. 이번 간담회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원전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에서 이제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주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고요. 이미 계약에 앞서서 지난달 말에 사전 작업에 착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이제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또 협력사에게 많은 일감을 또 줄 거기 때문에 이미 이제 지난 12월부터 50여 개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320원 규모의 일감을 발주를 했고, 지금도 이제 2천억 원 이상의 일감이 추가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만의 그런 수혜가 아니고 그 산업 전반의 그런 기업들이 또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전 작업에 착수를 했지만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제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주기기는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느 정도 제작 작업에 들어갔었습니다. 그 시기가 2020년이었나요? 네, 그때쯤이었고요. 2020년이 아니죠. 2018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작 작업에 들어가서 사전 제작 비용이 원래는 이제 4,900억 정도가 이제 들어가서 약 5천억 정도가 그 매몰 비용으로 손실로 이제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은 네, 수익으로 잡힐 가능성이 크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숨통이 좀 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선급금을 받게 되면 한수원으로부터 받게 되면은 이 자금에 대한 유동 자금도 확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한울 3, 4호기 주기기 제작을 하면 어느 정도의 수혜를 볼 수 있는지도 좀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제 영상 길이가 좀 길기 때문에 전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2016년에 나왔던 얘기고요. 두산 중공업 시절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이전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하반기에 좋은 수주가 예상이 된다라고 분석이 된 곳에서 신한울 3, 4호기 원전 주기기 비용이 2조 1천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약 5년 전에, 아니죠, 7년 전이죠. 7년 전에 2조 1천억 원으로 원전 주기기가 이렇게 견적이 잡혔었고요. 사실상 이제 건설 비용이라든지 그런 거 추가적으로 또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입이 되면은 3주 이상의 일감도 확보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00메가와트급 2기 정도의 2조 1천억이니까 아주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전 2기에 최소 2조 1천억이라고 했을 때 우리 정부의 목표 10기를 수주했을 때는 21조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21조가 연매출로 잡히진 않을 거고요. 당연히 이제 수년간에 걸쳐서 거의 10년 가까이 걸쳐서 진행이 되겠지만 그 대형 원전에 대한 그런 매출 발생이 꾸준히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원전 건설이 지금 이제 1400메가와트급 모델로 최근에 우리나라가 세일즈를 하는 최신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한울 3, 4호기를 또 건설을 하면서 우리 지역 경제라든지 아니면 그 산업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또 되겠지만 또 추가적으로 이점이 있는 것은 이 1400메가와트급을 세일즈하는 그 모델을 직접 다시 한번 최근에 건설을 시작하면서 또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큰 프로젝트를 다 같이 진행을 해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해보면서 수주를 할 때에 그 해외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이 일적인 프로세스들이 다시 한번 정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건설하던 것과 또 지금 와서의 그런 건설 기술들이 또 달라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노하우들이 쌓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보았을 때 분명히 좋은 강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조 1천억 원을 확보한 상황에서 사실 이집트 원전도 1조 6천억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사실 거의 4조 가까이의 두산 에너빌리티에 지금 대형 원전 일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이전과는 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고, 대형 원전에 올인을 한 것이 아니라 어제도 해상풍력, 그전에는 캐스크, 그 다음은 뭐 ESS 대용량 저장 장치, 뭐 이런 새로운 신사업들이 또 시장이 커지고 있고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실제로 증권 리포트를 보았을 때는 대형 원전에 대한 그런 매출보다도 신재생에너지와 그 다음에 가스터빈에 대한 그런 연매출 수주가 연수주가 더 높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여러 방면에서 이 사업을 성공을 하면서 점점 더 이 영향을 키우고 매출을 높여갈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폴란드 원전에 대해서는 이제는 계속 이제 고위급 차관들 혹은 이제 부총리가 직접 만나면서 얘기를 이어가고 있고, 정부 간의 그런 MOU 체결 혹은 뭐 더 이어나가서 부지 선정과 같은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전에도 이제 한수원이 직접 이제 폴란드 원전 사업을 위해서 이 그 원전을 건설하는 그 주민 지역에 가서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봉사활동까지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숲 조성, 뭐 환경 개선 등 노력 봉사와 현지 주민 대상 교육 봉사, 뭐 한류 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 이미 이제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넉넉히 이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 실제로 이제 수주를 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하나 둘씩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과 이제 구체적인 규모 그런 것들이 먼저 결정이 되고 2024년에 본계약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부총리가 본계약 계약 확률을 100%로 할 만큼 상당히 이제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수주 소식이 없더라도 이미 신한울 3, 4호기 이집트 원전 두 개만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보는 금액은 4조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SMR 관련해서 뉴스케일 파워와 그 이 또 주기기 제작 준비를 할 겁니다. 제작 착수에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SMR 시장도 지금 이제 초도품 제작에 들어가지만 점점 이제 그 개수가 늘어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로 또 수혜를 보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 사업은 커지고 시장도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지켜보던 방향으로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뭐 최근에 이제 티르키예 지진 관련해서 계속 이제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티르키예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인 지진대 바로 위에 위치한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밑에 그 지질대, 그죠? 큰 판이 세 개가 모여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판이 하나가 밑으로 깔려 들어가고 하나가 이제 이렇게 겹쳐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위쪽 판이 같이 이제 빨려 들어가면서 탁 튕기는 그런 힘으로 이 큰 지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7.5라는 그런 강진이 일어났고, 동일본 대지진도 이 똑같은 판 위치, 경계 위치에 딱 위치를 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제 터키 같은 경우는 사실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러시아 로사톰이 건설을 1호기는 완료를 한 시점인데 지금 지진에 대한 피해는 없다라고 하고요. 이 특히 지진을 많이 일어나는 이 국가들은 내진 설계를 더 강화해서 하기 때문에 원전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9 이상의 그런 진도로 일어났지만 실제로 이제 땅이 흔들려서 그런 진동으로 인한 이 원전 파괴는 없었고요. 실제로 이제 사고가 일어난 것은 어, 해일이 들어닥치면서 완전히 이제 예비 전원까지 차단이 돼버리면서 그 냉각기 펌프가 멈추고 그 냉수가 돌지 않으면서 원전 폭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추가적으로 보완을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신고리 6호기가 최근에 이제 작년 말쯤에 거의 완공을 임박을 했었습니다. 그 신고리 6호기 기준으로 해서 진도 이제 강도 7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고요. 137m의 외벽 두께가 이제 비행기 충돌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두께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도 7이면 사실 터키 저지진 정도면 피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강도 7의 지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1의 확률로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전 100년 동안은 한국에서는 7 이상의 그런 지진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그 판 경계는 정확한 판 경계는 이제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벽에 두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위치를 했기 때문에 지질학적으로도 태평양에서 해일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직접 도달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일본이 또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질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동해 쪽에 이 원전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도 그 화감지대이기 때문에 땅바닥이 굉장히 단단한 지역에 원전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근처에 위치를 한 이유는 이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한 많은 양의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치를 잡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강도 7의 이상의 그런 지진이 일어나서 원전 사고가 크게 일어나는 그 확률과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확률도 굉장히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수도권보다는 후방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도 굉장히 그런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확률을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경제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만큼 에너지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졌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원전을 추진하게 되는 그 이유가 이런 곳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가 궁극적으로 이 모든 에너지의 이 수급을 해결할 수 있다면 사실 원자력 에너지는 크게 필요가 없을 겁니다. 대신 이제 아주 추진력이 큰 에너지에는 이제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하겠지만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전기 수급이 부족함 없이 이렇게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완전히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이 에너지 변환에 대한 탈석탄 매개로 분명히 이 효용 가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원자로에 대한 기술력도 크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SMR도 대형 원전 다음 버전으로 또 검토가 되는 것도 추후에 계속 원자력 에너지가 필수적으로 이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추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결국에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필수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그리고 가스터빈 에너지 그리고 이제 화석 에너지 뭐 석탄 에너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까지 같이 진행하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상당히 믿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1위 기업답게 좀 주가가 형성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가치를 지금 미리 보고 오랫동안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보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